이봉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보훈의 정치, 종교와 사극이라는 그 테마와 관련해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은 발표지를 읽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학회에서 보훈처하고 뭔가 이 코를 한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작업들과 우리가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하고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만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 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보훈의 어떤 의미가 축소되고 되게 좀 이렇게 편협하게 해석되어 왔지. 사실은 우리가 좀 보훈의 어떤 의미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김기동 쌤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는 게 사회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지만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 국가나 민족이 요구하는 어떤 코드에 우리가 부응함으로써 뭔가 기여인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이제 수정하는 어떤 의미의 어떤 보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또는 어떤 코드나 이것에 저항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보훈의 어떤 제대로 된 그 역할들을 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고민이, 이제 선생님 고민 발표에서 좀 고민을 시작해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그 국가나 또는 어떤 민족이나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기구라고 할까요? 국가기구라고 할까요? 국가장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기여하지 않고 온전한 어떤 의미에 어떤 보훈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나 그런 어떤 선례들이 있으면 뭔가 그걸 좀 이렇게 고민의 어떤 단초로 삼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좀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 질문할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업무방을 좀 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알거든요. 조금은. 처음에 전성희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여기 백노라 총무님이 전화를 하셨고, 발표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맨 땅에다 이제 헤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결실이 얻은 건데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페리클레스 말이 인용한 것 중에 이 세상은 탁월한 자의 무덤이다. 굉장히 참 재밌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 위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보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는 게 문화적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이든 집합 기억이든 이게 전부 다 문화적 진화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이든 아주 내가 결국 우리는 죽은 자들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죽은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보훈인데,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만 하자면, 이 주제를 드라마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주어하고 수어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서브젝트하고 프레디케이티브하고의 관계인데, 보언을 주어로 하는 거하고요, 보언을 수어로 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선생님 발표를 보면서 보언이 주어가 되지 않고 보언이 수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보온이 주어가 되는 건요, 보온의 범주를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보온이라는 하나의 주어를 가지고 내가 하는 연구에서 수로적으로 푸는 거죠. 이건 보온 범주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하는 연구가 주어가 되고 보온을 수로화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발표를 보면 수로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보온의 개념에 관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신주백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보온이 뭔가, 보온의 개념과 범주, 저는 이거 주어와 수로인데 만약에 이걸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드라마라는 학회에서 이 보온을 화두로 삼고 주어와 수로, 개념과 범주를 한번 고민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적고 너무 첫술이고 아마 앞으로 한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1운동이든 다른 아까 말한 이민, 하와이 이민이든 이거 주어와 수로의 관계 속에서 이 우리 보온의, 그러니까 타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보온하는 사람들 그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는 인간 삶에 관한 모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온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학회가 아마 보온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첫 출발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물론 김기봉 선생님은 사학을 하신 분이고 저희처럼 드라마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우리 학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답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 오늘 발표회 학술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 이제 다른 질문 또한 또 받으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는 김기봉 선생님이 라이언 일병 도하기에서의 그 보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과연 우리의 어떤 그 컨텐츠 안에서 그런 보온이 제대로 실현됐던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온과 관련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그 관심도 앞으로 우리 학회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면 더 확장된 연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이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오늘 첫 발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해주세요. 좋은 발표를 기대하는 건 이쪽이 아니니까. 6사람이면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 그 신주백 선생님 질문, 아까 신주백 선생님 발표하셨죠? 만주와 아까 그 웨스턴, 그죠? 만주 웨스턴이라 그래야 될까?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주 독특한 그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질문. 마카로니 웨스턴은 스파게티 웨스턴하고 같은 영화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주 웨스턴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스파게티 웨스턴은 미국에 있는 그 영화들 우리가 부르는 말이 아닌가요? 이탈리아식. 예. 예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합작한 서부 영화. 예. 나의 이름은 튀니티. 튀니티. 뭐 무습자 옛날에 우리 봤던 우리 세대의 영화들이죠. 그렇죠. 예. 제가 인기가 없었는가 보네요. 제가 선생님 차라리 저한테 질문이 안 오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예. 더 질문. 있으세요? 예. 살살 다뤄주세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영화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영화사를 다루는 개념, 관점과 사학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사학을 다루면서 이제 보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시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그 마카로니 웨스턴하고 스파게티 웨스턴, 조금 전에 봤을 때 60년대인 한국에 만주 웨스턴이 이제 등장한다고 봤을 때 저희 그 대략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서부 극, 이제 소설을 중심으로 한 서부 극에서 이제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뭐 마카로니 웨스턴이나 스파게티 웨스턴 같이 그 서부가 거의 없는 지역인 이제 유럽에서 웨스턴 영화 스타일의 영화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금 전에 발표 때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에 이제 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는 게 서부 영화, 그러니까 웨스턴 무비의 네오 웨스턴의 추세,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으로 이제 그 웨스턴 무비의 이제 세계화의 경향에서 이제 한국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부류다. 그러니까 연극 영화사 안에서 이제 해석할 때의 관점이었는데 4.19 혁명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만주를 다룰 수 있는 그 정서적 배경이나 어떤 그 경계가 많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라는 해석은 그 전에 이제 해석과 좀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잠깐 좀 의문이 생긴 건,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봤을 때 실제로 한국의 역사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립에 관련된 역사나 뭐 만주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건 여전히 조금 더 학술적인 타당성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적인 그 웨스턴 영화가 이제 네오 웨스턴의 붐을 이뤘던 60년대의 추세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우리나라의 그 60년 들어오면서 이제 정치적 변혁이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정권에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그 만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걸 봐야 되는 어떤 정책 그 개념적 그 경계짓기, 구분짓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저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무거운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4.19를 만주 웨스턴 영화의 출발점의 중요한 배경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지평선이라는 영화가 왜 1960년의 시점에 기획이 되고 제작이 됐냐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기존의 만주 웨스턴 영화의 분석 방식대로 한다면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경제 근대화 정책과 맞물린 걸로 해석하는 부분은 좀 시점상 출발 지점이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한국에서 만주는 어떻게 봤냐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만주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의 향수의 공간 아니었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실제로서의 만주가 고민된 지점은 아니다. 60년에 만주와 관련된 소설이 안수길의 북간도가 개작 때 나오는 시점이 5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인에게 만주는 빈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역사적 실제로서 채워나가게 되는 시점 자체가 1964, 65년 시점인 거고, 그 부분이 독립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일원화되는 시점, 논리화되는 시점이 67, 68, 69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학 쪽에서 만주 관련 학술 논문이 처음 나오는 게 68년이거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만주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자료집을 처음 편찬한 게 65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학술의 영역에서는 45년에서 65년까지 완전히 빈다라는 거예요. 서지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웨스턴 영화가 만주하고 결합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50년대에 한국 사회가 웨스턴 영화를 좋아했고 그것이 인기 흥행 영화였던 거죠. 그 부분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영화 기획자라면 당연히 이걸 한국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겠을 때 역사적 경험이나 공간에 의해서 만주만한 적절한 공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년부터라고 저는 이제 시점을 잡는 거라고 하고, 독립군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부담 없는 시점이 4.19 이후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거 같으면 아까 질문한 과정 우리 김기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을 하자면, 제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 뮤지컬하고 연극을 분석하신 두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고, 김기봉 선생님 답변에서 보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보훈이 뭐냐라는 걸 고민하기 이전에 시대의 상황, 시대와 뮤지컬, 시대와 연극, 시대와 영화, 시대와 드라마라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가면 보훈은 수로가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수로로 변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기획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은이 뭐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저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보은의 논리, 현재 국가보훈처가 직면하고 있는 보훈 논리의 최대의 맹점, 한국 학계가 해명하지 못한 최대의 맹점은 식민지 시기의 독립과 그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민주예요. 독립과 민주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드라마는 할 수 있고 영화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언뜻 대서사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드라마 학회가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시대라는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보안의 측면에서. 그랬을 때 이제 역사 거느시는 분들이 항상 걸리는 최대의 맹점이 뭐냐. 야, 이 드라마 사실이 얼마나 맞냐, 틀리냐. 또 시작해서 막 이런 거 갖고 막 따지잖아요. 예를 들면 봉오동 전투를 설명할 때 일본군이 입었던 복장, 일본군이 사용했던 무기, 1920년 시점에 나오지 않는 무기인 게 분명히 몇 개 있어요.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할 때 누구도 야 그게 팩트에서 결정적으로 틀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다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 그 덕혜공주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던 영역이 존재해요. 일부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덕혜는 독립운동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사람의 그 영화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덕혜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어요. 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더라도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안 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 사실제와 상상력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봉오동에서 저 같으면 봉오동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그 지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매복전이에요. 봉오동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 전투의 기본적인 특징은 유인전이자 매복전이었어요. 실제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보면. 그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그 영화는. 근데 마지막에 매복전하는 양상이 현지에 가서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그런 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듯이 항상. 한양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네? 그 감독님이 그 부분은 상상의 영역이었던 거죠. 가보면 도저히 그런 게 나올 수 없으면 누구도 그건 시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핵심은 시대적 상황과 그 시나리오적인 측면과 연출의 영역이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실제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설명해내는 힘이겠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뮤지컬 하신 선생님은 하와이 이민을 다루셨고 연구하신 선생님은 그 국내에서 김우진의 영국 문제를 다룬 거지만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하와이 이주의 영역이고 하나는 3.1운동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성공과 실패냐라는 영역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2019년 이후에 3.1운동의 성과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3.1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화수분이에요. 뽑아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성공과 실패로 보면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김우진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1910년대부터의 한국의 지성계의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인 대환을 모색했던 모색 중에 하나가 개인의 수양이고 개조라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개조고 개조의 방법으로 개인의 수양을 내건 거죠. 그리고 3.1운동 후에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레벨에서 등장하죠. 지식인의 운동의 레벨과 함께 운동의 대상으로서의 민중이 등장하죠. 그 민중은 민족보다는 조금 범위가 작은 신조어예요. 당시 잡지에 나와요. 민중이나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베이스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변주기 가능하고 김우진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김우진이 왜 한글 일기를 썼는데 한글 일기를 중지했느냐? 저 그 논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19년 1월에 한글 일기 시작해서 4월 1일자로 선생님이 멈추죠. 네. 4월 1일은 3.1운동이 가장 피크에 오를 타임이에요. 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독립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선생님이 이용하신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3월 말 4월차가 가장 피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시점에서 한글을 안 썼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담론으로 설명하면 설명 못합니다. 저는 역사학과 연극, 드라마, 영화, 뮤지컬에 갖고 있는 상상력의 영역 부분에 경계선에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와이 이주도 마찬가지의 측면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문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인접한 학문들끼리 협력을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오늘 학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사학 쪽에서 참가해 주신 이하나 선생님 그리고 신주백 선생님, 김기봉 선생님 이 세 분이 저희 학회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늘 지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명문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그 이민자 소재 뮤지컬 있죠? 그래서 보험 콘텐츠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질문 혹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에 뮤지컬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그 하와이로 이민 간다든지 그 이민자들의 사회에서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 이게 시집이 없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소설에는 그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쪽에 죽었죠. 글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며느리와 뭐 갈등도 있고 좀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전사에 시집 오기 전에 그 남편이 전 애인.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결국에 이렇게 죽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상관없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 결혼했을 때 이미 다 죽은.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랬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에피소드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세 주인공의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제 지원해서 갈 때 그때 이제 시어머니는 안 가고 그럼 대체로 다 남자들만 가나요? 남성 노동자만 이주를 해요. 네. 하와이는 남성 노동자만 이주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분리가 된 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가족 이민의 개념이 없어요, 하와이. 네. 예. 가족 이민하신 분들은 있어요. 목사님들.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네, 그분들은 노동자가 목사님들. 아니라 네. 예. 네, 목사님들은 가족이 같이 가서 혼자 갔어도 가족을 데려왔는데 나머지 분들 노동자들은 네. 이렇게 되니까 하층 노동민, 그러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거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 신분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 부분이나 혹은 이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점들은 이 작품에서 크게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냥 다 공부하고 싶어만 딱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선생님이 시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상에 떠오른 게 파독 간호사들도 비슷하잖아요. 노동 이주를 했고 시댁이 없어서 거기서 정착했죠. 그래서 비교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광고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예. 막 그렇게 있죠. 시댁이 없다는 건 중요한 얘기. 근데 그 이전 출신들이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신부로 많이 갔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 자료에서 한번 읽었었던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갔다가 그래서 학력들이 되게 높았던.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결혼을 하니까 제가 논문을 썼지만 가족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바로 움직여요. 도시로, 호놀룰루로. 그러면서 노동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가장 큰 지점이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농장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자기는 못하더라도 자식들은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대거로 이주하는 그게 역사적인 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설에서는 그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민들이 물론 독립운동 자금도 걷고 하지만 이승만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에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색채가 재현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지점이어서 저도 뒷부분에 대한 얘기 남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의 남편이 그 이승만의 반대인 박용만의 아주 친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상해로 갔다가 죽는 걸로 뮤지컬에서는 처리가 되는데 실제 소설에서는 죽지 않고 다리가 다치고 천식이 된 상태에서 다 늙고 병들어갖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큰 게 와서 천식이고 다 늙었는데 애는 셋이 더 낳더라고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다 죽여버리거든요, 남자들은. 네,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놓거든요. 이게 이제 이막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 이것 자체가 각색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를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여성연대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었구나라는 거고, 남성이 사실 소설에서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본인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별로 노력을 안 하죠. 이들이 가족을 유지하거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 노력을 해주지 않는 남성으로 그려집니다. 이 소설 안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실제로 하회 이민 사회에서 그랬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술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혼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좀 소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때문에 기대하고 노했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왔어. 왜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그러면서 또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도 대줬어. 그런데 교육이 너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나쁘다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윗마을에서는 이승만파고 아랫마을은 박용문파였는데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야. 왜 우린 여기 와서도 싸우고 있어야 해? 라는 얘기가 주인공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전에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기록이 맞거든요. 어디에서도 없었던 기록이어서 박용만을 좀 이렇게 끌어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지점 자체. 왜냐하면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되게 신같은 존재거든요. 지금도 얼마 전에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그 이승만 관련된 얘기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좀 변경된 지점이다라고 소설에서 나왔으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자, 다음 발표자 선생님. 정수진 선생님 발표가 있었죠. 그 3.1운동 이후 청년 소규모 운동 그 논문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나 혹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거 꼭 물어보고 가야 돼라고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신주백 안 하고 신주백 교수님께서 드시고 하세요. 너무 짧아서요. 아니 교수님 다른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 선생님 좀 하십니까? 마이크 줄이 짧아. 길이 짧아가지고. 네. 민폐를 끼친대요. 교수님께서 앞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공 실패로 보면은 이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오늘 그 얻어맞을 각오로 그냥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사학자 두 분께서 오셨는데 3.1운동이라뇨. 거기에 극작가 김우진이랑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활동을 연결시키다니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운동성 때문이고 그게 다른 예술이 없는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작점에 3.1운동과의 영향관계가 아주 선연하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파편적으로 읽으면서 감각했던 것들을 좀 엮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개조론이랑 그 민중운동 또 그 문화운동, 계몽까지 나아가는 어떤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어떤 연극 장에서의 활동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엮다 보면 또 그 유사성에 또 집착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선정에 있어서 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같이 도움을 주고 받자 그러셨는데 드릴 도움은 없으니 도움을 앞으로 뻔뻔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김우진의 일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네네. 아주 도움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자료적으로 이야기하면 3월 1일부터
4월, 5월 말 사이에 만세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이 일기로 남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경우가 극히 몇 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의 모습을 당대의 사람의 체험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는 힘이 일기인데 경찰의 정보 자료가 아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제시하신 3.1운동 데이터베이스는 100% 경찰 정보 자료거든요. 예, 근데 주체의 피해자의 시선에서 본 일기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김우진 일기가 좋은 점은 그 사람은 3.1운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죠. 예. 다만 한글로 썼을 때와 한글로 쓰지 않았을 때의 시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영국운동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3.1운동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양, 개인의 수양,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계몽이고요. 그거를 가장 먼저 대응했던 계층적으로 신분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청년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자로 한국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한반도의 지배층이 아닌 일반 사람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시도한 최초의 시도가 청년단체예요. 그게 1920년입니다. 김우진의 움직임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문필과 김우진의 그 기록이 사실은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쩌나 가장 그 경찰 기록과 다른 양태의 기록으로서의 가치 또한 오늘 또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학문의 이거를 영역을 넘나들면서 서로 상호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학문이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이하나 선생님 너무 힘들게 수락을 해주셨어요. 이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하나 선생님 그 전쟁 이후에 전쟁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어요. 한국 전쟁 영화의 두 욕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논문 발표 들으셨죠? 저는 1분과에 있어서 2분과 논문 발표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1분과 말고 2분과에서 선생님 발표 들으신 분들 혹은 논문을 읽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특히 21세기의 전쟁 영화가 8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평해전을 빼고 한국 전쟁에 관해서 다룬 전쟁 영화가 7편이 있고요. 그 7편을 분석한 것인데 2000년대에 나왔던 전쟁 영화 4편과 2010년대에 나왔던 전쟁 영화 3편이 확연하게 다른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어렵게 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앞에 4편,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마이크 안 나온다 그래요? 아 그러네요. 올려보세요. 올리는 게 없어요. 네. 올라가세요. 그냥 입에 나오긴 나와요. 네, 제가 그다음에 고지전, 작은 연못 이제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욕망이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2010년도에 나왔던 3편의 영화는 그 포화수고로,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에 장사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3편은 국가주의적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민족주의적 욕망은 북한을 그다지 적으로 생각하는 영화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은 북한이 맞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상의 어떤 구조와 플롯에서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결국은 내부의 적이거나 또는 어떤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전쟁 자체거나 어떤 이념이거나 심지어는 외세, 미군으로 상징되는 외세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민족 통합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고 있고 평화주의, 반전 평화주의의 시각이 더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10년대에 나왔던 3편의 영화들은 국가 탄생의 신화를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체성과 확연하게 다른 그것에 반대한 극부로서의 나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그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탄생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보훈처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욕망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남한의 대중들이 더 손을 들어준 것은 앞에 4편이거든요. 뒤에 3편은 일단 투자도 잘 안 됐고, 왜냐하면 시대착오적이다. 투자도 잘 안 됐고 흥행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4편이 훨씬 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결국은 남한이 지금 이 남남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남북 갈등이 아니고 남남 갈등이라는 거예요. 남쪽의 대중들이 서로 다른 어떤 지향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스크린은 대리전이다. 남남 갈등을 표현하는 대리전이 바로 이제 스크린이고 그것이 전쟁 영화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그런데 그 대중들은 사실은 아직도 민족주의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주의보다는. 네, 그런 결론입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서 반드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아마 전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이제 들으셨으니까 혹시 나는 이게 궁금하다. 제가 네. 듣진 않았지만요. 두 욕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민족주의고 하나는 국가주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민족 코드고 하나는 국가 코드는 보훈의 개념과 범주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로 이제 보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족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국가 이전의 일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마 6.25 같은 경우는 반공 때문에 안 될 테고 근데 만약에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본다면 우리가 통일이 분단 극복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 욕망 가운데서 이 보훈의 개념과 범주를 선생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바람직하다는 말도 주관적인데 만약에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보훈이라는 걸 껴넣는다면 자꾸 이게 전체 발표를 보면 보훈은 그냥 양념으로 들어가든지 그냥 됐는데 원래는 보훈이잖아요. 원래는 기획이 만약에 두 개를 보셨다면 두 개를 가지고 본다면 보훈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저기 선생님한테 정당한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2016년도에 제가 역사 영화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 토론자셨어요. 네, 역사.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을 선생님 김희봉 선생님이 선생님을 추천하셨어요. 네, 바로 지금 질문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렵게 수락을 했다는 이유가 사실은 제 논문은 보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제가 약간 비판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2010년대 나온 3편의 영화는 보훈처 홍보 영화 같다. 오히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좀 넓은 의미에서 보훈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에 저도 굉장히 감동이 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면 저는 당연히 앞으로 뭐 좀 통일 지향적이거나 또는 뭐 평화 지향적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역사자 잘 계시지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뭐예요? 인천에 벚꽃묘지에 뭐 친일파가 많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 식민지 시기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기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합쳐져서 보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모순적인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양분화되어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첫 번째 모티브가 뭐냐면은 그 국군의 유해 발굴이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가장 보훈처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 영화였는데 이제 보훈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영화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영화가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00억이 넘는 영화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국방부에 있는 그 6명의 별들, 스타들 스타가 붙어있는 장성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영화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3시간 동안 장고를 하다가 결론은 지원을 못하겠다.
이 영화는 도저히 보훈의 입장에서 그 용납될 수 없는 영화다라고 결론을 맺고 지원을 거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도 아직 우리는 그 좁은 의미의 보훈만이 이 사회에서는 이제 통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일제 시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독립운동했다가 또 북한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배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저는 뭐 역사학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를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김기봉 선생님이 넓은 의미에서는 보훈을 생각하시고 아까 그 모든 그 죽은 자들의 뭐 무덤 이 말씀 하셨을 때 그렇다라는 생각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는 약간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적절한 이해는 아닌데 김기공 선생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제 시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은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도 독립운동 한 거 아니야. 그러면 45년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45년 이전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승인하자. 그래서 보훈처에서 훈격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상을 받으신 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받은 거죠. 그러다가 사회가 또 변화하니까 어떻게 갔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인정하자. 다만 북한 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45년 이후에도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까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45년 이후에 만주에서 국共내전에 참여해가지고 중국共産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족 가운데 실제 독립운동 하다가. 그런데 북한으로는 안 갔어요. 영원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으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안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건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체 병력의 5만 명을 저선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격정시대의 저자 김학철 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 뭐 이 정도로 참고 말씀. 네. 그러면 이하나 선생님 질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셨던 선생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영 선생님, 빨치산 수기 남부군의 영화와 전쟁에 대한 대중 정서와 의식의 변화라는 논문 발표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잘 듣지 못해서 그런데 살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봉 선생님께서 그 보훈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셨을 때 큰일 났다. 나는 남의 편인데 우리 편이 아닌데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출판된 빨치산 수기인 남부군에서 직접 활동을 했었던 이태, 그러니까 본명은 이호태고요. 국회의원, 남한에서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이호태의 수기인 남부군을 가지고 이것이 2년 뒤에 이게 1988년에 이제 출판이 되고 1990년에 정지영이 영화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태가 가지고 있었던 남부군에 대한 조금은 나이브한 태도, 그러니까 조금 온정적인 태도, 그리고 이 사상을 최대한 좀 제거한 상태로 이 수기를 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출판이 된 이후에 좋은 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고 좀 덜 불온하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빨치산은 어떻게 그 지리산에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채워주면서,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이 작품이 쓰여졌고, 물론 이것이 체제 경쟁에서 이미 남한이 이기고 그다음 88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성장과 냉전 체제가 좀 종료되면서 이것이 발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영화화되면서 굉장히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았던,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무의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의미들을 비판합니다.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 이제 다른 우리 이제 이후의 이야기처럼 그 한국 전쟁이 동족 상잔이고 우리나라가 힘이었고 외세에 의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형태로 작품이 조금씩 좀 작기는 하지만 변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독인 정지영이 가지고 있던 작가적인 그 태도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 영화화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친 것인 것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6시까지 차를 빼야 됩니다. 나머지 두 분, 최상민 선생님과 김영학 선생님 죄송하지만 식당으로 옮겨가서 좀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